그러면은 먼저 인터뷰 흔쾌히 해주신다고 예, 답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저는 지금 기아 차량생기 3팀에 재직 중인 황승현이라고 하고요. 어, 어디까지 자기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에 1년 1개월 정도 있다가 4개월 전인 2월 초에 이직을 해서, 현재는 기아 재직 4개월 차. 네, 그러면은 가장 첫 질문으로 혹시 가장 먼저 선배님이 하시는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팀이 하는 업무부터 공유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맡은 게 뭔지 공유 드릴게요. 저희 팀이 하는 업무는 차량 생기 업무라고, 저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총 네가지 공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흡차도의라 그래요. 자동차 용어로는.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을 줄여서 흡차도의라는데 그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의장. 의장에서 작업자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설비를 개선한다거나 혹은 작업자분들이 안 하셔도 될 만한 일, 위험한 일이나 자동화를 시켰을 때 효율이 더 좋은 일들을 검토해서 신기술을 공장에 적용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맡은 파트는 비전 AI 관련 파트입니다. 비전 AI를 함은 카메라로 자동차의 특정 부분을 찍어서 자동차가 조립이 잘 됐는지 AI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육안으로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 잘 체결됐네. 여기 너트 잘 조여졌네.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대신하도록 바꿔주는 시스템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선배님이 맡고 계신 직무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 장점이라 하면 정말 많은데요. 제가 느꼈을 때 정말 많은데요. 어,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주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세부 공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공정이라 하면 뼈대에 사이드 미러를 붙이는 게 될 수도 있고, 타이어를 끼는 게 될 수도 있고, 핸들을 끼는 것도 하나의 작업이고요. 정말 많은 작업들을 생기 직원들은 효율화시켜요. 근데 본인이 맡은 파트, 예를 들어서 제가 맡은 파트가 사이드 미러를 붙이는 거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업무를 하는 파트라 하면 그 설비에 대해서 혹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주도적인 업무를 할 수 있고 책임감도 많이 드러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 역량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시스템 설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반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책임감이 높은 직무다 보니까 워라밸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흔히 얘기해서 보고서 작성 업무를 하죠. 단순히 보고서 작성하는 업무면 책임은 보고서를 결제해주는 윗사람들한테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직무는 제가 맡은 시스템은 제가 다 설계했고 제가 마지막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는 당장 그 시스템 쪽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어, 책임감이 높은 만큼 워라밸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좀 단점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혹시 포스코에서 이직을 결정하게 된 계기와 이직을 준비할 때 처음 입사할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환경이나 마음가짐이 있으셨을까요?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젊은 나이 때 도전 하나라도 더 해보자. 정말 컸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포스코에
4학년 때 합격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직무고 회사고를 떠나서. 그런 상태에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팀원분들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업무도 막 그렇게 어렵진 않고 광양에 있었는데 저는 광양이란 도시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도전을 하고 싶어도 도전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가정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가정 생기기 전에 빨리 새로운 도전 하나라도 더 해보자. 라는 취지로 기아에 지원을 했어요. 그게 이직의 가장 큰 계기고요. 이직 전후에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본가로 와서 너무 행복해요. 광주 사람인데 광주로 와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거랑 좀 비슷한 환경 변화 같은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저는. 20살 때부터 자취를 했었는데 뭐 한 7년? 그냥 27인데 7년 만에 본가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되게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첨삭 사이트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통합 사이트는 챗GPT죠, 사실. 챗GPT가 가장 큰 도움이 됐고. 왜냐면 저는 포스코를 재직하면서 기아를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없었어요. 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공들여 쓰고 싶었는데 그게 시간이 없어서 대부분 시중에 있는 유명한 AI, 생성형 AI들을 한 4개, 5개를 활용해서 자소서를 작성했던 것 같고요. 다만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제 경험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경험이나 그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글로 잘 적어놨었어요. 어, 그런 것들을 인풋을 잘 넣어줬기 때문에 아웃풋도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입사 전과 실제 업무를 직접 해보시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활동은 한 번쯤 해보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활동이 있을까요? 프로젝트 경험 많이 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론을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툴 하나라도 더 다뤄보고 어, 기계라 그러죠? 로봇 같은 거 하나라도 더 만져보고 다뤄본 경험이 현직에서 정말 귀하게 쓰이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전자컴퓨터공학부예요. 졸업한 학과가. 근데 여기서 내 직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카티아랑 캐드란 말이에요. 사실 전자컴퓨터공학부가 카티아랑 캐드를 만질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자율주행 드론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카티아랑 캐드를 접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카티아 캐드를 좀 많이 다뤄야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도 막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여러 프로젝트를 범용성 있게 많이 많이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AI 역량 검사나 면접은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AI 역량 검사에 대해서 많은 공은 안 들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취업할 때 현직에 있던 선배들이 해준 얘기였는데 AI 역량 검사 100점 맞는다고 무조건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AI 역량 검사 빵점 맞는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전 그 말을 믿었고 실제로 저도 역량 검사를 포스코 때 야근하고 마감 기한 1시간 남았나? 그때 시험을 막 치러서 성적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붙은 걸 보면 영양검사는 단순히 지원자의 성향이나 지원자가 게임을 했을 때 패턴 정도를 분석해서 사용하는 거지 게임의 성적이 높다고 붙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면접 준비 같은 경우는 어, 포스코 때 면접 봤던 걸 베이스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업종은 비슷하거든요. 포스코는 철강을 만드는 철강업이지만 결국 밑바닥은 제조업 베이스예요. 도메인만 달라진 거예요. 기아도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업이지만 결국 밑바닥 베이스는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을 준비했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면접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남대학교 학우분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현재 4학년이신 재학생이신데 캡스톤 디자인 외에 직무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직무에 대한 경험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을 때 4학년이라고 하셔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사실 1, 2, 3학년이면은 그냥 프로젝트 하나라도 더 혼자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할 텐데 4학년이면 당장에 이번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인턴 경험. 혹시 만약에 선배님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보실 것 같아요? 프로젝트도 없고 4학년이고 당장에 곧 준비를 해야 된다면 현직자를 엄청 많이 찾아갈 것 같아요. 현직자를 찾아가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현직자가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듣고 어떤 사람이 사 내에서 사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훌륭하게 평가받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덜 평가받는 사람이 있는데 훌륭하게 평가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약간 빙의를 해서 면접에 들어간다면 괜찮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네, 다음도 전남대학교 학우분이 질문해 주신 건데, 혹시 학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3.5라든지 뭐 3.8 이 정도 이상이면 뭐큰 차이 없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면접관이 아니고선 인사팀 임원이 아니고선 학점 커트라인이 얼마나 형성돼 있는지 혹은 학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포스코 때의 100명 동기들도 그렇고 기아에서의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동기들도 그렇고 대부분 8할 이상은 학점이 높아요. 저 역시도 학점이 4점 중반이거든요. 제 동기들도 대부분 4점은 거의 다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학년 분들이라면 무조건 학점 이 정도면 괜찮아 만족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많이 따놓는 게 공대한테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4학년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귀 듣지 말고 그냥 흘려버리고 학점은 안 중요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 바뀌는 거잖아요. 어차피 달라질 게 없으면 학점 안 중요해 라고 그냥 던져버리고 다른 거에 더 집중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학점 어학 기사 외에 갖추면 좋을 만한 그런 스펙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학점만 높지 기사 없고요. 어학 IM2 간신히 턱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 동기들도 기사 많은 친구 많이 못 봤고요. 공격 준비하는 친구들 말고는 또 자격증 기사, 쌍기사 이런 거 있는 친구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학이랑 자격증에 너무 목 매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거 외에 준비해야 될 스펙은 사실 일 경험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중고 신입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포스코에서 기아로 이직할 때 받은 질문 중에 절반 정도가 포스코에서의 생활, 포스코에서의 업무 성과, 포스코에서의 실패 경험, 포스코에서의 대인관계 능력을 엄청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일 경험이 있으면 면접자들의 흥미를 끌 요소들이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일 경험이란 게 큰 것도 아니고, 뭐 분장이라든지 뭐 작은 인턴이라든지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뭐 어딘가에 소속돼서 어떤 일을 맡았고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됐다 이 정도 간단하게 나올 만큼의 일이라도 괜찮으니까 해봤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현재 기아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런 전망에 따라서 기아의 현재 회사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금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가볍게 설명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캐즘 현상에 빠져 있어요. 캐즘이라 하면 어, 신기술이 나왔을 때, 신기술은 전기차를 의미하는 거겠죠. 전기차가 나왔을 때 처음에 신기술이라서 신기해서 써보는 얼리어답터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에서 대중들이 실제로 그 전기차를 구매하기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잠깐 전기차가 안 팔리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곡선 구간이 이렇게 있다 치면 얼리어답터들이 써서 수요가 살짝 늘어났어요. 근데 대중들이 많이 써야지 확 올라가는데 수요 곡선이 잠깐 주춤하는 이 존이 있어요. 이걸 캐즘존이라 하는데 지금 전기차는 캐즘존에 들어간 거 맞고요. 그래서 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높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기아에서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향후에는 엄청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 라인업을 흔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뭐 EV3나 EV4나 6나 9나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 게 기아의 경영 전략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유튜브에 기아 인베스터 데이라고 치면 한 1시간 반 정도짜리 영상이 나와요. 거기서 그 기아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기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할 거다,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 거다라고 발표를 해주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거는 정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추가로 말씀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분위기도 물어보셨는데 내부 분위기는 생기 입장에서 크게 체감되는 건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기차에 대한 전략을 짜는 기획전략실이나 그 회장실 이쪽에서 관리할 문제고 저희가 생기 입장에서 생기가 가장 컨트롤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차가 나오든 어떤 신규 차가 나오든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이걸 만들 때 로스, 낭비가 없는가? 조금 더 이윤 창출할 수 없을까?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지. 전기차가 잘 팔릴까? 이런 거는 마케팅 팀, 기획 전략실 이쪽에서 관리됩니다. 네, 다음으로 현재 기아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런 전망에 따라서 기아의 현재 회사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금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가볍게 설명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캐즘 현상에 빠져 있어요. 캐즘이라 하면 어, 신기술이 나왔을 때, 신기술은 전기차를 의미하는 거겠죠. 전기차가 나왔을 때 처음에 신기술이라서 신기해서 써보는 얼리어답터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에서 대중들이 실제로 그 전기차를 구매하기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잠깐 전기차가 안 팔리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곡선 구간이 이렇게 있다 치면 얼리어답터들이 써서 수요가 살짝 늘어났어요. 근데 대중들이 많이 써야지 확 올라가는데 수요 곡선이 잠깐 주춤하는 이 존이 있어요. 이걸 캐즘존이라 하는데 지금 전기차는 캐즘존에 들어간 거 맞고요. 그래서 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높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기아에서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향후에는 엄청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 라인업을
흔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뭐 EV3나 EV4나 6나 9나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 게 기아의 경영 전략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유튜브에 기아 인베스터 데이라고 치면 한 1시간 반 정도짜리 영상이 나와요. 거기서 그 기아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기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할 거다,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 거다라고 발표를 해주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거는 정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추가로 말씀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분위기도 물어보셨는데 내부 분위기는 생기 입장에서 크게 체감되는 건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기차에 대한 전략을 짜는 기획전략실이나 그 회장실 이쪽에서 관리할 문제고 저희가 생기 입장에서 생기가 가장 컨트롤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차가 나오든 어떤 신규 차가 나오든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이걸 만들 때 로스, 낭비가 없는가? 조금 더 이윤 창출할 수 없을까?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지. 전기차가 잘 팔릴까? 이런 거는 마케팅 팀, 기획 전략실 이쪽에서 관리됩니다. 네, 다음으로 현재 선배님이 속하신 기아 제조 솔루션 본부 차량 생기 3팀의 조직 문화나 팀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아, 이거 뭐 팀장님이 보고 있을 거라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너무 만족해요. 진짜 너무 만족해요. 어떤 게 만족스럽냐면 온 오프가 잘 되는 집단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내 업무 시간에서는 업무적인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앞으로 점심시간이라든지 잠깐 티타임 하거나 회사 밖에서 만났을 때는 회사 안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회사 밖에서 만나도 껄끄러움이 크게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팀에서 러닝크루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어, 같이 한 2, 3주마다 한 번씩 달리기. 이번 주 목요일에도 팀장님이랑 러닝 할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제가 제안을 해서 한 6분 정도 모여서 등산 갈 거예요. 그만큼 불편함이 없는 집단이다. 그러면 만약 선배님의 팀에 새로운 팀원으로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은 조금 꺼려진다라고 할 만한 유형이 있을까요? 말입니다. 사실 후배님 한 분 한 분이 비해서 막 꺼려진다라는 사람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라도 말씀드려야 된다면 좀 긍정적인 사람이 가장 싫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저희 팀 분위기가 정말 긍정적이거든요. 팀장님을 필두로 해서 잘 엄청 많이 웃는 집단이 저희 집단이에요. 힘들어도 잘 웃고 막 긍정적으로 그냥 털어 넘기고 다른 업무 진행하고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 부정적인 사람만 아니면 된다. 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뭔가 제 답변 속에 나온 것 같은데 긍정적인 사람 좋아합니다. 저도 긍정적이려고 노력하고 네, 아까 선배님께서 초반에 해주신 답변에서 선배님의 직무가 어느 정도 소개는 되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선배님의 직무에서 혹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체감되는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있거든요. 긍정적인 영상은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조금 기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현대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괜찮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대차에서 옛날에는 IT 계열의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고 HDAT라는 시험을, 사내 시험을 봤었어요.
이거는 외부에도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고요. 근데 최근에 HDAT, 즉 코딩하는 시험에서 데이터 분석 시험으로 시험 체계가 아예 바뀌었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코딩 시험은 사라질 예정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대체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인공지능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깨끗하게 잘 정리된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정리 능력 시험을 본다는 건 데이터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다라는 회사 방침이고 그 말인즉슨 어떤 분야든 인공지능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사 직원은 데이터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인공지능이 확실히 인공지능 학부를 나오거나 혹은 인공지능 직무를 가진 사람 외에도 전사적으로 다 필요한 역량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정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업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통계 프로그램 툴이 있을까요? 이게 툴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툴은 딱히 없고 엑셀 많이 쓰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면 다 엑셀 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SQL 같은 거 쓰긴 쓰는데 이거는 저희 집단이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고 치면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분들만 해당되는 영역이지 100명 모두가 SQL을 알아야 되고 100명 모두가 코딩을 해야 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범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엑셀로 데이터 분석 정리를 하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선배님 부서에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협업하게 되는 부서는 어디이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저희랑 가장 많이 협업하는 부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조립부서. 조립부서라 하면 제가 표차 도의 중에 의장이라 했잖아요. 의장 생기랑 조립, 그러니까 현장직 분들을 관리해주고 현장직 분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주시는 부서가 조립부서거든요. 조립부서랑 컨택이 꽤 많이 잡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무래도 품질팀? 품질 이슈들을 공유하고 품질 이슈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품질팀이 있고 마지막으로 구매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설비들을 도입을 할 때 기아 자체적으로 기계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설비를 갖다 두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협력사의 설비를 구매를 해서 그 구매한 설비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매 과정에서 구매팀이라는 게 휴대폰이 들어져 있죠. 네, 마지막으로 본인 업무에서 앞으로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크거나 주목할 만한 기술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어, 질문의 크기가 너무 높아서 기술 이슈요. 기술 이슈라 하면 아직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휴머노이드의 등장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근데 회사 차원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음, 품질 이슈를 잡는 거가 좀 화두되고 있는 주제 같네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고객들한테 신뢰도를 얻어야 되는 집단이거든요. 자동차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도구라서 품질이 안 좋게 났다라는 클레임이나 이슈가 크게 터지면 결국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품질을 높이려고 전사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무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기아 입사에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최근에 기아 서류 합격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서류 탈락하신 후배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다. 좀 자존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성장 배경을 듣고 그분의 스펙이나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걸 듣고 든 생각이 그분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못해서 떨어진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 기업과의 핏이 안 맞았다라는 얘기가 흔히 도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티오가 없어서 그냥 안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꽤 많이 했어요. 그분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에 지원할 때 떨어지더라도 내 탓이다.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 스펙 한 군데가 모자라 보였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이번에 많이 안 통했나 보네 하고 한 넘겼습니다.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더 많은 기업 찾아서 더 많이 써보고 더 많이 면접 가보는 게 빠른 합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